자, 4강도 공부하고 5강으로 넘어오신 거 맞죠? 제가 노인체육론 같은 경우에 무료로 유튜브에 오픈해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는 바람에 지금 좀 미쳐버릴 것 같아요. 죽겠어요, 아주. 그런 쓸데없는 약속을 왜 했지? 그런데 정말 쉽죠? 그죠? 별로 공부할 내용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좀 진지하게 깊이 있게 혼자 고민하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할 가능성도 있긴 해요. 그래서 조금 지금 걱정이네요. 교재를 잘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간 부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런데 그걸 하기 전에 반드시 기출문제를 먼저 살펴보세요. 문제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문제에서 묻는 지식의 깊이는 어느 정도인가 정도를 생각을 하시고 학습의 양을 조정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요. 지도자의 효과적인 지도인데 여기도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학습자의 입장이시잖아요.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그래서 필기 공부도 해야 되고 구술도 공부해야 되고 실기도 공부해야 되는 학습자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도자다. 이미 지도자다 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시설이나 아니면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노인 연령층에 계신 분이 내 강습을 듣겠다고 돈을 내고 회비를 내고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분을 잘 가르치면 내 강습 프로그램도 유명해질 거고, 그리고 내 시설도 유명해져서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해서 사고라도 나면, 아니면 나쁜 소문이라도 퍼지면, 노인이라는 학습자를 너무 막대한다는, 잘못 다룬다는 그런 소문이라도 퍼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여길 보시잖아요. 여기도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자, 지도자의 효과적인 지도예요. 노인 운동 지도자예요. 원래 이제 노인 스포츠 지도자라는 영역이 따로 신설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헬스클럽이든 아니면 다른 운동시설을 가면 노인분들만 따로 분리되어 있지는 않은 경우들이 많죠. 그죠? 제가 다니는 그 복싱 체육관, 다녔던 복싱 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 3학년부터 70세 이상이신 분들이 같이 운동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노인 스포츠 지도자의 자세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스포츠 지도자의 자세여도 이건 똑같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노인 운동을 지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마음의 자세는 뭐 해야 된다? 앞에 했던 잔소리 다시 한번 하면, 내가 시설 만들었다, 내가 프로그램 돌리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분들이, 노인 연령층 계신 분들이 수강료 내고 지금 내 앞에 있다. 지금 내가 이 강습을 잘하면 나는 유명해질 거고 돈을 벌 텐데, 망하면 나 쫄딱 망한다. 그럼 어떻게 돼야 할 것인가? 더 공부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노인의 특성을 잘 이해하라. 그 다음에 운동이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이론화, 모델화 하면서 적용하라. 그리고 이분들 동기 유발하고 독려하라. 너무 쉽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거 막 이렇게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번만 읽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노인 연령층에 계신 분들은 운동을 하는 게 왜 중요해요? 왜 중요하죠? 그 사람들을 일단 개인적으로 보자고요. 개인적인 측면에서 신체의 측면을 보죠. 운동을 하면 이분들이 더 강력한 신체 능력을 가지게 될 가능성은 낮아요. 젊은 사람보다는. 하지만 현재의 건강을 더 오래오래 잘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자, 심폐기능이 강화되고요. 근력이나 골관절의 유연성이 향상될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누군가의 보조를 받고 도움을 받으면서 하던 행동들을, 아니면 그래야 하는 걸 혼자 할 수 있게 돼요. 자립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엔 의학적 장애가 뭐겠어요? 질환이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이 감소돼요. 혈압을 정상 범위 안에, 요즘 정상 범위는 120이에요. 120 정도의 범위 밑으로 유지하는 게 그 수명을 상당히 연장시키더라, 뭐 이런 연구 발표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위험 요인들이 감소되는 거지. 근데 혈압을 낮추는데 운동 효과가 되게 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진대사에 필요한 에너지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더라. 네. 그 다음에 기대 수명 연장돼요.
기대 수명은 평균 수명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사람의 현재의 상태를 봤을 때 이 사람이 몇 세까지 살 수 있을까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공식이 있는데 그게 연장된대요. 저는 굉장히 기대 수명이 길었었는데 그게 자랑거리였는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한번 재봐야지. 자, 각종 부상의 발생이 감소돼요. 이 사람이 노화된다는 건 신체 기능이 저하된다는 거고, 그리고 유연성이 감소되는 거고, 신체 능력이 저하된다는 거 안에는 이제 근력이 약화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포함되잖아요. 그렇게 근력이 약해지고 골 밀도도 낮아지고 그 다음엔 유연성도 낮아지는 경우에 부상 어마어마하죠. 그죠? 저는 유연성이 문제인데 몸이 자꾸 굳어요. 저 지금 오늘도 병원 다녀왔다니까요. 병원을. 쥐가 요만한 돌을 밟았는데 운전하다가 밟았는데 걔가 밟았다가 꿍 떨어져 버렸는데 허리가 물리치료 하시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 이제 나이를 아니까요. 왜 이러시죠? 이 연세에 계신 분들이 왜 등에 근육이 이 모양이시죠? 막 이래요. 막 이렇게 뭉쳐 있대요. 자, 어쨌든 그럼 부상을 잘 당하는 거죠. 운동하면 그게 적어지더라. 심리적으로 자기 효능감이라는 거예요. 반두라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자기 효능감이라는 걸 알 텐데, 나 쓸모 있어, 나 혼자 뭐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느낌이 향상되고, 그것 때문에 우울감이라든가 자존감 같은 것들이 영향을 받는데요. 우울감 당연히 낮아지겠죠. 자존감 당연히 높아지겠지.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을 하러 오시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이 느끼는 고립감이라는 게 굉장히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준대요. 고립감 같은 거, 소외감 같은 게. 그런데 운동하는 데서 사람을 만나고 거기서 잘한다 소리를 들으면, 그러면 사회적 그 측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된대요. 이런 것들은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 3번 정도만 읽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노인 연령에 계신 분들이 운동을 왔어. 그러면 이분들을 지도해야 될 때 어떻게 지도할래? 쉽게 흔히 사용하는 쉬운 단어를 사용하자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청력도 좀 어두워져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가 그 문맹률이 거의 세계 최저예요. 문맹률이. 그러니까 글씨를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지만 노인 계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그 문자라는 것을 뒤늦게 깨신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좀 늦게 깨신 분들도 있고요. 특히나 일제강점기 지내신 분들이 많이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문자 해독력을 늦게 가졌기 때문에 어휘의 수준도 좀 낮을 수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단어, 그 다음에 의학용어나 특수용어, 어려운 단어 쓰지 말라는 거예요. 쉬운 단어 써라. 그리고 문제가 너무 길게 말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짧게 선명하게 말하자. 비언어라는 건 언어는 아닌데 소통에 도움을 주는 것들이에요. 눈빛이나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빛이나 동작. 자, 눈을 맞추자. 편안한 거리를 유지하자. 제가 제일 싫은 게 저한테 너무 바짝 붙어서 얘기하는 사람들. 너무 싫어. 코치가 자꾸 저 몸에 손대는 것도 좀 싫어요. 제가 너무 하는 건가요? 근데 막 이렇게 너무 바짝 붙어서 얘기하고 이러는 거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편안한 거리 유지해주자. 그렇다고 또 너무 멀리 떨어져서 얘기하면 너무 정없어 보이죠, 그죠? 그리고 대상자 정면에서 쳐다보면서 눈높이를 맞춰주자. 뭐 이런 언어적 기술을 사용하자는 거예요. 그냥 친하게 지내자라고 생각하시면 다 외워져요. 친하게 지내자. 그 다음에 노인 연령에 계신 분들을 지도하면서 해야 되는 거. 자신을 밝혀요. 저 코치입니다. 내가 누군지 밝혀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이 원하는 존칭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분들마다 본인이 불리길 원하는 코칭들이 달라요. 그래서 난 선생님이라고 불러라.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원 선생님인 걸 체육관에서 아니까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그래요. 그러면 그냥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뭐 이래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 이러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어르신이라고 불리는 걸 더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오빠라고 불리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주책맞은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오빠. 저도 이제 제 친구들하고 술 먹거나 놀거나 이럴 때 자기 자꾸 오빠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되게 뭐라 그러죠. 정신 차리지. 너 지금 개저씨 같아. 뭐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있다면 뭐 장난으로 그렇게 불러드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노예, 이것도 속상해. 저음으로 말해야 들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왜 TV 연애 프로그램 같은 데서 보면 나이가 든 어떤 사람들을 놀릴 때 야야야야 낮게 얘기해. 그 높은 고주파로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 이렇게 놀리기도 하는데, 근데 실제로 이렇게 저음을 더 빨리 알아들으신대요. 그리고 공감을 느끼고 경청하고 신체 언어에 주의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언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라라는 거죠. 말로는 괜찮아 하는데 몸은 괜찮지 않아라는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리고 접촉을 적절하게 자주 사용해 주자라는 건데, 이건 자꾸 몸을 만지자 뭐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주의가 흐트러졌을 때는 접촉을 통해서 주의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 말 것. 노인 연령에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신경적으로도 문제를 가질 수 있잖아요. 아까 알츠하이머라든가 아니면 치매라든가 등등등. 그래서 그 노인분이 저를 여러 번 만났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미리 단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안면의식 장애가 있네요. 제가 원래 그래요. 관련이 없는 거에 신경을 아예 안 써버리는 측면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저를 저하고 이제 몇 번 만났던 분들이 되게 섭섭해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얼굴 자꾸 못 알아보니까. 게다가 최근에는 마스크까지 쓰잖아요. 마스크까지 써서 그분의 원래 얼굴을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내가 아는 척 안 했다고 되게 섭섭해하고 뭐 그럽니다. 그런데 이건 제 개인적인 문제고, 제가 원래 이제 사람 얼굴 잘 기억 안 하려고 하고 필요한 것만 기억하고 싶어 하니까 그런 건데, 노인분들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어린애 다루듯이 말하지 마라. 제 제일 짜증내는 얘기고, 저희 어머님 모시고 병원 갔을 때 의사가 이러잖아요. 그러면 말씀 똑바로 하시죠. 의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약은 먹었어 뭐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이게 어떠 되고. 네. 그렇게 말하지 말자. 소리 질러가면서 말하잖아요. 이게 노인 연령층을 다루는 분들이 되게 노인분들이 청력이 나빠졌으니까 소리를 질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악을 쓴단 말이에요, 자꾸. 그러면 그게 제가 노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이제 인지 능력이 약간 저하된 상태에서는 이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고 있나? 하고 해서 가라고 생각해서 위축될 것 같기도 해요. 자, 일반적인 노인에 대한 편견으로 미루어 짐작하지 말자. 노인은 다 약할 거야. 아니면 노인은 다 꼰대일 거야. 막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죠. 노인도 사람이라는 거. 노인도 인간임을 잊지 않자. 제가 이제 그 노인 연령층을 자주 만나는 의사 선생님들,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일부 그 의사 선생님들이 이거를 자꾸 있는 것 같아서. 네. 노인분들을 모시고 갔는데 저희 어머님이니까 여자분이잖아요. 그런데 웃옷을 들으래. 그러면 이제 저희 어머님은 속옷을 안 입고 브러지어를 안 하는데 속옷을 들으래. 그럼 우리 엄마는 그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그걸 강요해. 또 그러면 그러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또박또박 얘기하죠. 자, 의사소통 방법으로 접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 의사소통하는 거 노인분들은 말귀 잘 못 알아들으실 거야 라는 선입견 가지고 다루지 말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자꾸 이거 의심하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라고 자꾸 반문하잖아요. 노인분들한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 이제 청력장애. 노인분들이 이제 귀가 어두워지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을 걸고요. 그리고 시선의 집중을 유도하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귀가 나빠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능력들이 좋아진대요. 그래서 입술을 좀 잃는다고 하죠.
그래서 입술의 모양을 보면서 대략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추측할 수 있대요. 그래서 시선을 집중하게 하고 눈을 맞추고 얘기하고. 네. 근데 대상자가 들을 수 있다면 일부러 큰 소리 내지 마라 라는 거고요. 그리고 말이나 질문을 명확히 할 때 제스처를 사용하는 거 좋고, 입모양 잘 보여주고, 귀에다 대고 소리 지르지 마라 라는 거요. 되게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간단하게 쉬운 문장도 명료하게 짧게, 그죠? 그리고 반응 못하면 짧게 다시 요약해 봐라. 너무 빨리 말하거나 너무 똑똑 끊어 발음하지 말자. 그냥 일반적인 말을 하자는 거예요. 제가 말이 느린 편이거든요. 지금은 말을 최대한 제 나름은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제 나름대로 말을 빨리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제가 원래 말할 땐 이거보다 훨씬 더 느려요.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서 그분들이 저한테 화낸 적도 있어요. 왜 말 그렇게 하냐고. 내가 못 알아듣는 것 같냐고. 그래서 아니라 제가 원래 말을 좀 천천히 하는 편입니다. 불편하셨으면 죄송합니다. 또 말이 느리잖아요. 그랬던 적도 있어요. 이 카페 운영하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뭘 질문하셨는데 제가 말을 느리게 하니까 왜 애 취급하냐 막 이러셨어요. 근데 자존심 상하긴 할 것 같아요. 자, 한 번에 많은 정보를 전달하지 말자. 이제 너무 쉽죠, 그죠? 이번엔 시각장애인 분들이요. 시각장애라고 하면 완전히 시각을 잃은 상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시약인 상태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다 포함해서 시각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분은요, 아직도 시각은 남아있는데 명암 정도를 구분하는 시각인 경우, 그러면 너무 눈부심이 많은 경우에서는 우리는 이게 조리개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조리개를 조절하지 못해서 눈에 통증 같은 것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눈부심 너무 심한데 가지 말자. 그 다음에 이제 운동지도가 야외인 경우에 챙 있는 모자, 이거 같은 거지 뭐. 그 다음에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장소로 이동하거나 운동 시작하기 전에 노인의 시력 조절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주자. 왜 우리 깜깜한 데 나왔다가 밝은 데 나가면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있고, 밝은 데 나갔다가 확 어두운 데 나가면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있잖아요. 근데 차츰차츰 보이는 건 이제 우리가 조리개를 조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각 능력이 좀 저하되신 분들은 그게 더딘 거래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주자. 그 다음에 노인의 얼굴에 빛이 바로 투사되지 않도록. 그건 뭐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해를 등지지 마라라는 거예요. 해를 등지지 마라. 네. 해를 보고 싶으면 가르치는 사람이 보는 게 맞아요. 그러라는 거고요. 그리고 조명 양을 적절하게 조절하자. 여기까지가 이제 뭔가 신체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지도할 때 주의할 상황이고요. 이번에는 운동학습의 원리라는 거예요. 운동 지도자를 위한. 자, 시범 보이기인데 그냥 한 번만 읽어보세요. 뭐래요? 학습자가 나를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라는 거죠. 그래서 단상이라는 걸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해를 등지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해를 등질 거면, 해를 마주보는 건 지도자가 마주봐야 되는 거예요. 해를 등져버리면 이 사람이 날 못 보니까, 눈부셔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을 수행하는 올바른 방법을 보여주는 것. 잘못된 방법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이제 올바른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 수행 속도와 유사한 속도로 시범을 보여줘라. 너무 느리게, 너무 빠르게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시범을 하는 동안 여러 가지 언어적 설명을 제공하지 마라. 왜냐하면 집중력이 낮아져 있는 분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범을 하면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그러면 집중력이 확 틀어져요. 저도 누군가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거나 토론을 해야 될 때 논점을 하나를 얘기하면서 자꾸 다른 논점을 얘기하면 제가 주의력이 흐트러져 가지고 막 화가 나. 그래서 그럴 때는 잠깐만요. 그런 다음에 우리 하나의 논점을 마무리하고 딴 얘기 넘어갑시다. 막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겠죠. 시범하는 동안에 언어적 설명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 시범에만 집중하고 스스로 그걸 분석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고 막 산만해져 버리겠지. 그 다음에 이제 언어적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핵심적인 것만 강조해라. 네. 너무 말 많이 하지 마라.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정보를 주지 마라.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라.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참가자가 자신들의 주의를 집중하는가. 지금은 제 몸동작을 보세요. 거나 아니면 제 손의 모양을 보세요. 거나 제가 균형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를 보세요. 거나 초점을 맞추어 주라는 거죠. 주의 집중해야 되는 측면에 초점을 줘라.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한 동작을 언어로 단순화해서 설명하고 가능한 한 시각적 이미지를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시각화하라. 그게 이제 모델링이죠, 뭐. 그래서 요즘은 영상도 아니면 사진도 많이 활용하죠. 그 다음엔 언어적 암시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단서라고도 해요. 언어적 암시는 단서. 교육학 같은 데는 이제 학습 단서라고도 나올 때도 있어요. 암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이 암시는 일종의 약속이어야 돼요. 왜냐면 내가 암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면 저 사람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복싱을 합니다. 복싱을 하는데 저는 되게 안 맞는 편이에요. 자랑 같지만 뭐 자랑이 아니라 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특성이 있잖아요. 저는 펀치력이 약해요. 복싱을 할 때 펀치력이 약해서 펀치력이 있으려면 체중을 이동시켜서 주먹에 체중을 실어서 때려야 되는데 제가 그걸 잘 못해요. 대신에 빨라요. 체중을 실으려면 완전히 주먹에 몸을 얹어야 되니까 뭔가 자신 있게 때려야 되는 거고, 그러면 체중이 훅 넘어갔다가 와야 되는데 전 체중을 안 움직이고 적게 움직이기 때문에 빨리 치고 도망을 가는 걸 잘해요. 그리고 또 그 펀치력이 약한 대신에 저는 이제 동체 시력이라는 게 조금 발달해 있어서 주먹을 되게 안 맞는 편이에요. 주먹을.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드가 많이 풀려요. 원래 가드를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완전히 제 얼굴이 안 보이게, 제 눈만 보이죠, 지금? 이런 자세를 잡아줘야 되는데, 제가 까불어요. 막 이러고 까불어요. 그리고 게다가, 안 맞는다, 덜 맞아봤다 그러니까 턱이 들려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저희 코치가 밑에서 보면 막, 진짜, 이런 말은 좀 그러죠. 환장하세요. 왜? 되게 위험해 보이거든요. 그러다가 한 대 맞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까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턱! 제발 턱! 턱! 이건 이제 심리학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던 얘기인데, 턱이라는 단어가 우리끼리는 약속입니다. 학습 단서예요. 그래서 이제 코치가 턱 그러면 턱 틀렸구나. 그럼 제가 다시 묻죠. 그러다 다시 이러면 턱! 그게 학습 단서예요. 그게. 학습 단서는 결국은 이 사람들끼리 약속을 하는데, 지도자와 학습자가 한 단어 혹은 짧은 간결한 어구로 동작의 특정한 측면이나 기술의 목표 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한두 가지 요점 이상을 포함시키면 안 돼요. 뭐 턱을 묶고 가드를 올리고 중심을 잘 잡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야 되고 참가자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써라. 그게 언어적 암시, 학습 단서라고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학습 단서. 그 다음에 이제 보강 피드백이에요. 어떤 사람이 동작을 했어. 우린 지금 이제 스포츠 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노인이라는 연령층에 계신 분들에게 스포츠 지도를 하는데, 그분이 운동을 했어. 근데 언제나 이제 정확한 운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에게 피드백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강적 피드백이에요. 그래서 목표를 위한 동기를 유발하거나 지속적인 참가나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피드백을 줘요. 그러니까 지금 운동 동작에 대한 피드백도 있고요. 요즘 운동 열심히 하시네요. 내일도 나오실 거죠. 이것도 피드백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초보자에게는 간헐적인 제공이 효과가 높다 그랬는데, 이건 이론마다 달라요. 이건. 심리학적으로 피드백은요, 초보자에겐 자주예요. 초보자에겐 자주. 그리고 정확하게. 정보를 정확하게. 근데 이 초보자의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고급 기술을 학습하고 있는 단계가 되면 그때 간헐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건 이론마다 달라서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없어요.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마 이런 이론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노인 학습자라는 걸 산정하고 그걸 가정하고 얘기를 할 때 노인분들이 피드백을 너무 자주 주거나 그러면 귀찮아할 수도 있어. 뭐 이런 걸 수도 있긴 할 것 같은데, 그러나 이건 원래 피드백의 원리에서는 어긋납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연습 환경을 안전하게 구축하라. 뭐 이런 거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도를 하는데,
우리가 지도를 할 때, 지도 기법을 정할 때요. 우선 노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정확하게,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 기준은 우선 나한테 공부를 하러 온, 학습을 받으러 온, 운동학습을 받으러 온 노인의 기능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앞에서 한번 얘기했던 거예요. 신체적으로 의존 상태인가? 네. 보조를 해야 돼. 옷을 입거나 목욕을 하거나 이동하거나 하는 것을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하지 못하는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신체적으로 허약해. 일상생활은 가능한데 자립적으로 혼자 생활하기에 필요한 모든 활동. 밥을 하고 음식을 하고 아니면 뭐 빨래를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혼자 하기엔 벅찬 상태. 신체적으로 자립인 상태. 만성질환의 증상은 있지만 자립적인 삶이 가능하고 낮은 건강 여력, 체력 상태의 노인. 저희 어머님이 여기에 해당하시겠네요. 저희 어머님이 꽃밭도 가꾸고 뭐 그러시니까. 근데 만성질환을 갖고 계세요. 저희가 가족력으로 고지혈증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지방간 이런 걸 가지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님도 그러시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체적으로 건강한 주 2회의 건강 유지와 운동이 가능하고 삶을 즐기고 취미나 신체적인 체력이 요구되는 규칙적인 일이 가능한 노인. 아, 좋으시겠네요. 그죠?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의 목표죠. 우리가 이런 분들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신체적 엘리트의 상태. 복싱 체육관에 이런 분들이 오세요. 아우, 진짜 끝내줘요. 연세가 70이 넘으셨는데 뭐 30살짜리들이면 한참 때 아니에요? 그런 분들하고 스파링 하니까. 물론 이제 체력적으로는 젊은 사람을 못 이기죠. 젊은 사람을. 근데 몸의 움직임이 순간순간 나타날 때, 와, 진짜 멋있어요. 그분들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들을 선배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분들은 그냥 형이라고 불러. 싫어요, 선배님. 왜 형님이란 말을 그렇게 듣고 싶어 하나 몰라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멋있어요. 저는. 그런 상태는 이제 신체적 엘리트라고 하죠. 매일 경쟁 수준의 높은 체력의 운동을 하러 오시니까. 네. 이건 이제 노인의 분류고 이건 앞부분에 제가 있었어요. 그거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수준일 때 우리 앞에 온 학습자로서의 노인분이 이런 수준 중에 이런 상태일 때 어떻게 지도하는 게 맞을까예요. 신체적으로 의존 수준이에요. 독립생활 못 하세요.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게 힘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운동 처방하실래요? 그럴 때는요, 수영이 아니에요. 수영이 아니라 수중에서 걷기 같은 거. 그러니까 그 부하가 세게 안 걸리는 거예요. 이분들은 자기의 체중도 부하예요. 그래서 수중에서 걷기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일반 일상생활에서는요, 의자에 앉아서 하는 거, 그리고 가볍게 뭐 이렇게 일어나 보는 거, 이런 거 정도예요. 그 다음엔 상체와 하체의 저항성 운동인데, 저항성 운동이라는 걸 할 때 이게 독립기구 같은 거 쓰는 게 아니라 요즘 밴드 같은 거 좋아요. 네. 그 탄력 높은 밴드 같은 거 사용하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하는 운동이 좋지 어디로 시설에 가서 운동하는 거 별로 좋지 않고, 적절한 호흡이라든가 긴장, 그 근긴장 완화시키는 거, 그리고 손 기능 강화 운동 같은 거, 이런 걸 처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체적으로 허약한 수준이에요. 독립생활이 조금 독자적으로 뭔가를 집안일을 다 하지는 못하는 상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운동의 목표는 뭐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일상생활의 수행 능력을 유지하는 거 정도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도구를 활용해서 의자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운동들,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거의 비슷한 그런 운동들을 처방해서 이렇게 지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립할 수 있는 분들은 어떤 거예요? 자립할 수 있는 의자에서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 같은 게 있대요. 요즘은 이런 아예 장비를 팔아요. 홈쇼핑 같은 데서 보면요, 나는 소파에 앉아 있는데요, 자전거 페달만 있는 거예요. 자전거가 실내용 자전거가 있는 게 아니라 페달만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거 권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취온 수준으로 변형된 댄스, 포크 댄스,
그래서 노인 스포츠 지도사에 도전하시는 분들 중에 파크 골프가 많으시고요. 보디빌딩도 물론 많죠. 보디빌딩이 가장 많지만 파크 골프 많으시고, 그리고 댄스 스포츠가 많아요. 이 스포츠가 많습니다. 걷기, 저항성 운동, 이제 근력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타이치 이름만 아시면 돼요. 시험 문제 안 나올 거예요. 낮은 강도의 유산소 운동 같은 거. 그러니까 고강도의 유산소 운동으로 뭐 그 공원 달리기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뭐 등등등. 여기서 서킷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젊은 분들의 서킷 트레이닝이 아니에요. 서킷이. 노인분들이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운동들을 나열해서 그걸 돌아가면서 운동하게 하는 것이 맞지, 젊은 분들이 생각하는 그 보디빌딩 구슬에 나오는 서킷, 이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의 여가 활동, 산책하기, 소풍 가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운동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칭이고요. 신체적으로 건강한 분들은 어떻게 해요? 높은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처방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심혈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낮은이나 중등 강도의 유산소 운동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전거 타기가 가장 좋대요. 자전거 타기는 서울 같은 경우에 자전거 도로가 발달되어 있잖아요. 한강변에. 그런 데서 자전거를 아무리 정말 막 엄청나게 타려고 해도 거기서 속도를 내지는 못하거든요. 물론 젊은 분들은 진짜 어마어마한 속도를 내다가 사고 나기도 하는데, 그 정도의 자전거 타기. 네, 그냥 일반적인 수준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자전거 타기요. 그 다음에 수중 에어로빅, 서킷 트레이닝, 요가 같은 것들. 각종 여가 활동, 요가. 그 다음에 이제 게이트볼, 탁구, 배드민턴. 요즘 이제 노인 스포츠 지도자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도전하는 종목이죠. 이런 것들. 배드민턴도 그렇게 재미있다면서요. 그렇게 체력 소모도 많고요.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자기가 운동의 강도를 순간순간 조절할 수 있다면서요. 그 다음에 댄스, 수영,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체적으로 엘리트인 분들, 낮은 수준의 유산소 운동이라는 거예요. 낮은 수준, 중등 강도 이하예요. 너무 센 막 유산소 운동, 뭐 500m 달리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등등등. 아까랑 비슷해요. 이런 거 보면. 등등등을 처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시험 문제 나올까? 여기서는 상식적인 수준으로 나왔어요. 그간에 보면. 그래서 고강도의 저항 운동을 권장한다거나 고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처방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선택지에 나오면 그건 틀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설은 어떻게 관리할래인데, 시설 관리는 여기는 제가 설명할 필요 없어요. 이제는 한 번만 읽어보시면 돼요. 건강에 나쁜 아니면 위험한 그런 시설을 피하자. 그런 상황을 피하자는 거예요. 한 번만 빨리 읽어보세요. 응급시설, 응급시의 대처의 프로그램, 그리고 응급시설 이런 거 갖추고 훈련시켜 놓자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안전을 위해서 신체활동 프로그램 시작 전에 각 참여자를 선별하라. 아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보그 스케일이라든가 뭐 등등등을 통해서 이 사람의 운동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선별해 놓고, 그래서 선별된 그 수준들로 운동을 진행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엔 장비들이 많잖아요. 응급 장비들이. 그거 장비 사용법 나만 할 것이 아니라 게시해 놓자 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법률이나 규정이라든가 알려지는 규범을 준수하자. 응? 법률 준수하자라는 거. 법률은 나만 준수하는 게 아니라 이 시설에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다 준수할 수 있게 중요한 법률은 이렇게 게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노인분이셨는데 제 복싱 체육관에 운동하러 오셨다가 자신의 병력을 말씀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코치도 약간 그런 쪽의 상식이라든가 조심성이 없어서 이분을 어마어마하게 좀 힘든 운동을 시켜셔서 그분이 그냥 쓰러지셨던 적이 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은 게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신의 병력을 반드시 지도자에게, 우리 같은 지도자에게 알릴 것,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엔 이런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요,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치게 무덥고 습한 환경, 이거는요 체온 조절이 잘 안 되는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환경. 그리고 춥고 그러면 이거는 또 이제 혈관 질환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환경 만들지 말자. 그 다음에 고온, 너무 높은 온도에서 이거 큰일 납니다. 체온 조절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온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체온 조절하고 상관이 있어요. 체온이 조절이 안 되면요 혈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속설이 그런 게 있어요. 노인분들이 겨울 다 지나고 초봄에 많이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신다라는 속설이 있어요.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급격하게 온도의 변화가 발생하는데, 봄이 되면 우리의 옷이 얇아져요. 근데 봄에 눈도 내려요. 봄에 갑자기 영하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럴 때 조절이 안 돼서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운동시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온이 너무 낮거나 이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항상 기온, 습도, 거기에 맞춰서 온도 조절, 복장 조절 조심하라. 수영장이라면 물이잖아요. 그럼 더더욱 조심하자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응급관리인데, 갑자기 글씨가 푹 작아진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잘 모르겠어요. 자, 응급관리인데, 응급 상황에서 안전관리. 자, 신체 상태 잘 파악하라. 그리고 질병에 따라서 각각의 예방의 원칙을 마련해 두자. 여기는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응급활동의 3단계 기본 원칙 있잖아요. 네, 응급구조할 때 이 사람 상태 확인하고 119에 연락하고 그 다음에 처치하고 장비 사용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보디빌딩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이 구술 시험에 반드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확인하고, 뭘 확인해? 현장 조사라 그랬는데 현재의 환자의 상태, 그리고 주변에 있는 뭔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 같은 것들이 뭔지, 그 다음에 119 부르는 거고, 119 오는 동안에 나는 뭐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면 그거 하는 거고요. 아니면 장비 써야 되면 또 그 장비 쓰는 거고,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 여긴 그냥 응급처치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여긴 안 할래요. 그냥 읽으시면 돼요. 여기는 되게 상식적인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시설을 운영하시려고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술에서 나오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디빌딩만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걸 공부한다 생각하고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쭉. 그래서 뭐 쭉 읽어보시면 제세동기 사용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 처치의 목적이 뭐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처치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에 RIC, 저는 이걸 라이스라고 배웠어요. 쌀 이러면서 외웠었는데, 휴식, 냉찜질, 압박, 그리고 올림, 뭐 이렇게 외웠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전에 그 자각 증상을 체크하자인 건데, 우선 운동 전에는 뭔가 운동을 할 때 운동 프로그램에 동의하는가, 그리고 이제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를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걸 검사할 건데 동의할 건가, 막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자는 거예요. 이게 사전 동의서. 그 다음에 신체 활동 준비 상태 질문지예요.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당신이 이제 운동을 해도 되는 신체 상태인지 자기가 한번 체크해봐라 라는 거죠. 그렇게 검사를 해서 운동 참여의 위험도를 분류하고 저위험, 중간위험, 고위험. 저라면 고위험군은 책임 못 지는 상황이니까 저는 운동 안 시킬 거예요. 제가 시설 운영하면 안 시킬 거예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도, 같이 위해서, 두 사람들 같이 위해서.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병원에서 운영하는 뭐 재활치료실 같은 데를 이용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엔 운동 참여에 의사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보면 심혈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예요. 심혈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심박수의 이상, 아니면 호흡의 과도한 호흡, 그리고 통증, 이런 걸 호소하거든요. 자,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뭐 심장에 잡음이 들린다라든가 과도한 피로감을 느낀다. 심장의 잡음은 우리는 못 느끼죠. 그죠?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갔을 때 심장에 잡음이 들린다. 그 심장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심장에, 판막 같은 데 이상이 있거나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이제 심실하고 심방이 완전히 막혀서 구분되어 이렇게 완전히 차단되어 있고 판막을 통해서만 피가 오고 가는 게 아니라 그게 뚫려 있는 경우들도 있고 막 이런다고 해요. 과도한 피로감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생겨요. 심혈관계의 질환 때문에도 생기고 당뇨 때문에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증상을 앓고 있는 사람은 의사한테 가서 처방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운동 전후에 자기의 상태를 체크하는 방법, 카보넨 공식이라는 것도 있고 MET라는 것도 있었죠. 그죠? 이런 걸 가지고 측정할 수 있다더라 라는 겁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다예요. 이게 노인체육론의 대략적인 내용인데 앞부분에서는 조금 외워야 되는 내용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뒤에는 거의 상식이죠. 그죠? 그런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이해가 안 가는 문장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중등 강도인가? 뭐 같은 것. 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왜 유산소 운동이 더 유리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한테는 왜 무산소 운동의 강도가 높아져도 괜찮은가, 이상이 없는가, 이런 것들이 이상하면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그 노인 연령층에 계신 분이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이 무엇인가 같은 걸. 네. 그러면 여긴 그렇게 심각하게 어렵게 공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인체육론의 1강부터 5강까지를 다 설명을 해드렸고, 이렇게 해서 노인체육론에 관한 약속을 지켜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